안녕하세요. 저는 어느덧 새 아이를 낳고 애셋 맘으로 살아가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사회초년생으로 일을 할 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애 셋이나 낳고 엄마로, 아줌마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 상상조차 잘 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제 현실을 보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제 옆에 있고 제 목숨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아이가 셋이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마냥 어리게만 살아왔던 제 인생에서 넘어가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게 다가왔죠. 사람들은 결혼을 해야 진짜 철이 든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 철이 결혼해서도 안 드는 사람을 보면 참 답답하기 그지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사람은 어쨌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회라고들 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회는 타이밍 좋게 잘 잡아야 하는 것 같은데요. 제 주변에 그 타이밍을 잘 잡은 사람이 무려 2명이나 있답니다. 그건 전부 다 제 시댁 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먼저는 제 남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와 남편은 소개로 만났습니다. 당시 남편과 만날 때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월급을 많이 주는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웬만큼 제 앞가림은 할 수 있을 정도의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제 지인이 한 명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개팅할 생각이 없냐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는 마지막 연애를 한 지 3년이 넘었던 시기였기에 그때쯤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개팅을 해줄까 싶었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남편의 직업이었죠. 남편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도 세탁기 설치 기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직장만 본다면 조금 만나기 꺼려지더라고요. 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영업을 하면서 돈을 웬만큼 버는 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게 좀 걸렸죠. 근데 소개팅을 시켜주는 사람이 직업은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며 꼭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하기에 만나봤습니다. 근데 정말로 소개팅을 나간 자리에서 저는 그 사람이 얼마나 진중하고 묵직하고 성실한 사람인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산전수전을 많이 겪었구나 라는 게 느껴졌죠. 그러면서 철이 남들보다 잘 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연애를 할 때도 효자인 게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도 정말 잘했죠. 남편은 정말 살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제 친정엄마는 30년째 수선집을 하고 계셨는데 남편은 틈이 나는 대로 저희 친정엄마 수선집에 가서는 같이 점심도 먹고 수다도 떨고 그랬어요. 저희 엄마가 나이가 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피자를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남편이 틈만 나는 대로 피자를 사가지고 가서는 그 자리에서 한 판을 둘이서 다 먹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 살갑고 자상하고 또 성실한 모습을 보면서 결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남편이 그런 모습이었던 게 아니었네요. 왜냐하면 남편이 그렇게 된 건 20살 이후부터였거든요. 남편은 원래 엄청난 사고뭉치에 말썽꾸러기인 채로 20살까지 살았었는데 20살까지 같이 사고치며 살던 자신의 중마고우가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이후로 사회 부적응자로 지내게 되면서 결국엔 우울증까지 겪게 되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편에게만 편지를 남겼었는데 그 편지 안에 자기처럼 후회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성실하게 살라는 말을 남겨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남편은 완전히 개가천선을 해서 지내고 있던 거였죠. 그 편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저에게 보여줬는데 제가 보면서도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그 중마고 친구의 편지 하나로 인생을 완전히 돌이켰고 그때부터는 효자로 살면서 성실하고 착실하게 살고 있던 거였죠. 그런 남편과 결혼을 해서 저는 결혼 생활을 정말 행복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시부모님도 그렇고 남편에게 하나 있는 동생인 시동생도 저한테 너무너무 잘해주셨거든요. 특히 시부모님보다도 시동생이 저한테 너무 잘했는데요. 시댁은 시골에 있어서 자주 왕래를 할 수 없었지만 시동생은 서울에서 같이 지내고 있었기에 언제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남편과는 아주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동생의 직업이 아주 반전이었거든요. 남편은 어려서부터 사고뭉치에다 공부도 하기 싫어하는 날라리 학생이었다면 시동생은 완전 정반대로 시골 동네에서 알아주는 수재였습니다. 그래서 시동생은 무려 판사가 되어 일을 하고 있었죠. 근데 잘 나가는 직업과 다르게 어찌나 성품이 좋고 훌륭한지, 정말이지 내 아들은 아니지만 너무나 예쁘고 듬직해서 웬만한 여자한텐 장가 보내기도 아까울 정도였답니다. 저한테도 어느 정도로 잘했었냐면 한 번은 시동생이 저희 집에 저녁밥을 먹으러 왔는데 집에 오면서 손에 뭘 하나 들고 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쇼핑백의 정체를 알고 저는 큰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형수, 이거 받으세요. 이거 신발이에요. 이번에 백화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형수님 생각나서 신발 하나 사왔어요. 저번에 명절 때 보니까 형수님 신발이 많이 해졌더라고요. 우리 형님도 참 이 멋진 마누라 알아서 신발 챙겨야지. 하여간에 눈썰미가 부족해요. 그죠? 제가 형 대신 사다 드렸으니까 예쁘게 신으세요. 형한테 막 자랑도 하시고요. 그래야 우리 형 나한테 형수 신발 사줄 기회 뺏긴 게 배 아파서라도 또 하나 더 사줄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 도련님, 이런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 도련님, 정말로 고마워요. 더 잘 신을게요. 오늘 우리 도련님 밥 맛있는 거 해드려야겠네. 네, 밥은 맛있게 해주세요. 배고픕니다, 저. 이렇게 시동생은 저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또 감동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첫째를 낳았을 때 일인데요. 그때 만삭이 다 되어가면서 출산 준비도 하고 이것저것 첫 아이를 맞아야 할 준비가 많이 필요한 때였죠. 근데 어느 날 시동생이 저를 밖으로 부르더라고요. 간만에 저랑 둘이서 데이트를 하고 싶다면서 형은 빼고 저만 나오라고 하길래 나갔죠. 이때도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남편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남편 반응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아세요? 아, 뭐야. 둘이 왜 나 왕따 시켜. 나랑도 놀아줘. 나도 그러고 싶은데 도련님이 당신을 꼭 떨어뜨려 놓고 오라던데? 오늘은 자기가 집 잘 지키고 있어. 밀린 집안일도 좀 하고 갔다 와서 저녁은 내가 맛있는 거 차려줄게. 남편의 귀여운 반응을 뒤로하고 시동생을 만나러 간 저는 나가자마자 정말 큰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동생이 점심을 근사하게 먹이고 나서 절 데리고 간 곳은 다름 아닌 아기 용품점이었거든요. 저는 벼랑간 차를 끌고 절 집에다 데려다 준 게 아니라 아기 용품점으로 온 시동생을 보면서 놀라서 물었어요. 어머, 도련님, 여긴 왜 오셨어요? 형수, 오늘 어디 한번 실컷 쇼핑 좀 해보세요. 이제 곧 태어나는 우리 조카 위해서 제가 선물 좀 사주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 우리가 다 준비하면 돼요. 아유, 알죠. 근데 앞으로 애 낳고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애 낳기 전에 준비라도 제가 해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형이 알면 절대로 안 들어갈 거 알아서 제가 일부러 형수만 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마음껏 골라보세요. 오늘 제가 쏩니다. 시동생은 정말 눈물나게 고맙게도 아기용품점에 들어가서는 출산 준비에 필요한 물품부터 시작해서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필요한 것들까지 싹 다 사주셨어요. 유모차부터 시작해서 아기띠, 아기옷, 신발 등등 정말 싹 다 사주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미안해서 제대로 못 고르고 있으니까 본인이 막 직원한테 이것저것 다 물어봐서 쓸어 담아주던 거 있죠? 그걸 보면서도 얼마나 많이 감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뒤에 형이 힘든 일하면서 돈 번다며 산후조리원 비용까지도 다 대준 게 저희 시동생이었어요. 그 뒤로
제가 애를 2명이나 더 낳았는데도 2아이 다 산후조리원은 우리 시동생이 비용을 다 대주었죠. 애기 낳고 나서는 시어머니가 시동생에게 부탁해서 저 몸보신하라고 좋은 것도 얼마나 많이 사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시댁 덕분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도중 저는 어려움도 한번 겪어야 했어요. 그건 바로 저희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일이었죠. 결혼하고 7년 뒤에 엄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저는 큰 슬픔에 빠져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남편이랑 시동생이 장례식장에서 힘이 많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도 잘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제가 엄마가 운영하시던 수선집을 이어받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마침 아이를 연달아 낳게 되면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했었는데 복귀가 쉽지 않아 고민하고 있던 찰나였어요.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수선집에 비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들어가 일을 하기로 한 거죠. 저는 엄마한테 배운 잔재주로 수선집을 재미있게 운영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도 잘 크고 제 일도 나름 재미를 가지고 하면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다 완벽했던 저에게 딱 하나 바라는 것이 있었다면 우리 시동생이 장가를 가는 거였죠. 근데도 한참 동안을 결혼 생각을 안 하다가 나이가 45세가 되었을 때쯤 드디어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여자는 참했습니다. 조용조용한 성품에 얌전했죠. 거기다가 집안이 되게 좋았어요. 한 사업가 집안의 귀한 따님이었습니다. 용케도 시동생이 이런 귀한 집 자제를 어떻게 만났나 했더니 판사나 검사들을 집중적으로 중매해주는 중매쟁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매쟁이들한테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면서 소개를 시켜달라고 하는데 한 중매쟁이가 제 시동생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접근을 해서 소개를 시켜준 거였어요. 거기에서 시동생이 연애를 하게 되면서 드디어 결혼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저희 시댁 입장에서는 대환영이었고 그 중매쟁이를 은인으로 생각할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시동생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그 중매쟁이는 저희한테는 원수나 다름없었어요. 왜냐하면 동서는 결혼하자마자 그 태도가 180도 싹 바뀌어서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무개념녀로 변해버렸거든요. 동서가 이 집안에 시집 오고 첫 번째 명절 때였어요. 근데 동서가 명절에 시댁에 와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 한마디 거들었죠. 동서, 거기 앉아있으면 어떡해. 아버님도 방 까고 계시고 어머님은 저기 남편들이랑 다 전부치고 있는데 주방에 지금 일손 부족하니까 얼른 와서 뒷일이라도 좀 거들어. 어머 형님, 저 그런 거 못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고요. 그리고 저 어제 네일아트 받고 왔는데 그거 하면 손 다 망가져요. 이 네일이 얼마나 비싼 건지 아세요? 뭐라고? 형님은 받아볼 수도 없는 비싼 네일이에요 이게. 근데 이 비싼 거라고 주방 일을 도우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형님. 그리고 요즘 명절에 누가 다 이렇게 해먹어요? 김치도 다 사먹는 세상에. 제가 돈 낼 테니까 얼른 나가서 사오세요. 동서의 말에 저는 기가 찼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동서를 보면서 놀라 쳐다봤죠. 시동생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한 소리 같이 거들기 위해 막 나서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기싸움은 제가 끝까지 동서에게서 이겨야겠다 싶어 막아서서 말했습니다. 동서, 제정신이야? 개념 밥 말아먹었어? 동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손에 네일아트를 달았든 금붙이를 달았든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 할 거 아니야. 어른들 다 일하고 계시는데 혼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장 주방으로 따라 들어와. 아, 진짜. 알았어요. 하면 되잖아요. 저는 동서에게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듯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마지못해서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하지만 그 뒤로 저는 동서가 정말 별종 중에서도 당해낼 수 없는 별종이라는 걸
경험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주방으로 따라 들어온 동서에게 양파를 내주면서 어떻게 손질하는지, 어떻게 썰어야 하는지까지 모두 다 알려주고는 나머지 알아서 손질해 바로 지금 막 끓이고 있는 찌개에다가 넣으라고 했죠. 근데 그때 동서가 어땠는지 아세요? 진짜 그 누구도 상상 못할 짓일 겁니다. 저는 한참 다른 반찬을 만드는데 열중하다가 이때쯤 동서가 양파를 잘 넣었나 살펴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죠. 어머나, 이게 뭐야? 동서, 이게 무슨 짓이야? 아우, 왜요? 그러게, 내가 이런 거 나한테 시키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 이런 거 하나도 안 해봤다니까요? 보세요. 저 시키니까 일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저 시키지 마세요. 흥! 제가 국을 보고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동서는 제가 알려준 대로 하지 않고 아예 생 양파를 씻지도 손질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국에다가 넣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딱 보니 동서는 더는 일을 시키지 말라는 의미로 일부러 일을 그렇게 다 망쳐버린 거였어요. 너무 화가 난 저는 동서를 주방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시동생까지 알게 되었죠. 시동생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는 동서에게 크게 한마디 했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진짜 개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고? 당장 형수님께 사과드려 얼른. 아이 몰라. 내가 왜 사과를 해. 하기 싫다는 사람 일 억지로 시킨 게 뭘 잘했다고. 아 몰라 짜증나. 나 그냥 갈래. 동서는 어이가 없게도 오히려 자기가 더 피해자라는 듯 이야기를 하더니 아예 뛰쳐나가버리더군요. 다들 어찌나 황당해하던지 시부모님은 완전히 화가 나서는 동서를 거들떠도 보지 않으셨고 시동생은 그대로 따라가야 했죠. 그렇게 그 첫 명절을 완전히 망쳐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동서의 입방정과 개념 없는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시부모님께 막말하면서 농사 지으시는 시부모님 면전에다 대고 두 분께 비료 냄새 난다. 이 집 구석은 벌레가 많아서 못 오겠다. 다음엔 제발 두 분이 서울로 오셔라 등등 말도 못할 무개념적인 말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시부모님과 저 남편 모두 동서라면 아주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동서가 무개념적인 행동이나 말을 할 때마다 꿋꿋이 혼내고 잔소리를 해왔어요. 그렇다 보니 동서도 저도 어느새 앙숙이 되어 있었죠. 그러다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건 정말 동서의 무개념이 거의 바닥을 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는 제 생일이었어요. 시동생이 제 생일만큼은 항상 잘 챙겨주었기에 그날도 제 생일을 축하해준다며 저희 집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남편이나 시동생은 퇴근을 아직 안 했을 땐데 일을 하는 동서가 먼저 저희 집에 온 게 아니겠어요? 저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왔나 싶었지만 이미 말도 없이 와버린 거 내쫓을 수도 없어 과일 몇 조각 내주고 저는 애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거기에서 동서는 입방정을 또 떨어대더라고요. 형님, 근데 이 집 얼마짜리예요? 여기 일단 빌라인데다 뭐 사이즈만 보면 한 2억? 아니면 1억? 암튼 뭐 1, 2억 돼요? 그것도 현금으로 다 못 사고 대출 절반 이상 받았다면서요? 이런 좁은 데서 어떻게 살아? 아우, 좀 오래된 빌라라 그런가 집도 좀 냄새 나는 것 같고. 형님, 이런 데서 살면 좀 구질구질하지 않아요? 난 집이 몇 평인지 아시나 모르시나. 우리 집은 한강도 보이는 집이라 집값만 해도 15억이 넘어요. 15억이. 동서 말이 심하네. 동서는 그거 다 동서가 번 돈으로 산 거 아니잖아. 우리가 직접 다 번 돈 어렵게 모아서 산 거야. 그리고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살고. 동서는 부모 잘 만나서 그런 어려움이 없어 모르겠지만 동서도 동서네 부모님 아니었으면 다 이렇게 살았어. 알어?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 밑에서 크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겸손히 살아. 어디서 돈 자랑이야.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동서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대고 동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하더라고요. 형님, 괜한 자존심 부리지 마세요. 잘난 부모 만난 것도 능력이에요, 능력. 운도 타고나는 거 몰라요? 아주버님은 타고난 머리가 없으니까 몸으로 고생하면서 사는 거고, 우리 남편은 머리가 타고나게 좋으니까 판사하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거라고요. 형님,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지 알아요? 형님 지금 타고 다니는 소형차 있잖아요. 그거 딱 보니까 완전히 구형이던데 지금처럼 괜히 저 건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지내시면서 저한테 꼰대들이라 하는 소리 다 그만두시고 제 말 잘 들어주고 저한테 아부 좀 떨면 내가 우리 아빠한테 말해가지고 고급 세단 하나 사드릴게요. 돈 앞에 장사 없고 자존심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저한테 잘 보여보세요. 저는 여기까지 들으니 정말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처럼 정신이 몽롱해지던 거 있죠. 어떻게 사람이 아무리 개념이 없기로써니 저렇게까지 생각 없이 말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따끔하게 말을 했어요. 동서, 지금 유세부리로 이 집 왔니? 어? 내가 서방님만 아니었으면 이 집 동서랑 같이 초대하지도 않았어. 동서 얼굴도 안 본다고. 동서가 내 집에 오는 것도 싫어 죽겠는데 왜 또 혼자 찾아와서 속을 뒤집어? 나가. 그냥 나가라고. 오늘 식사고 뭐고 다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서방님한테도 전화해서 오시지 말라고 할 거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저는 막 동서를 밀치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돈 얘기로 사람 건드니까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동서를 밖으로 보내버리려고 했죠. 근데 그때 마침 집 안으로 누군가가 들어왔고 그 누군가는 남편과 시동생이었습니다. 둘은 마침 퇴근 시간이 겹쳐서 집 주차장에서 만나 같이 들어오던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동시에 들어와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된 거였죠. 제가 막 바락바락 이야기하면서 동서를 밀치고 있으니 그 둘은 무슨 일인가 하고 깜짝 놀라 저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동서의 말 한마디에 저보다도 더 이성을 잃은 누군가가 생겨났고 그 뒤로는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나가라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서방님, 저 동서 꼴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젠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아예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저 인간 좀 데리고 나가세요. 제발요. 여보, 왜 이래 정말. 그만해. 그만 못해. 저 여자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자기한테 굽신거려 보래. 그럼 지네 아빠한테 잘 얘기해서 나 차 바꿔준다고. 내가 왜 그딴 말을 들어야 돼? 왜? 저는 남편이 있으니 더 서러움이 북받쳐 울면서 말했습니다. 근데 그런 제 앞에서 동서의 말이 더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형님, 제 말 뜻은 제발 주제를 알고 사시라 이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형님이 어디 저한테 감나라 배나라 할 처지예요? 우리 남편은 판사인데 아주버님 보세요. 세탁기 설치기사나 하고 있고. 아우 쪽팔려 정말. 남의 집에 세탁기나 설치하고 있는 거. 그거 진짜 역대급 직업 아니에요? 아우 창피해. 뭐야? 너 말 다 했어? 이것 봐.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저 여자 얼굴을 보고 사냐고. 당장 나가.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어디다가 지금 소리 질러요?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뭐로 들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려야 돼요? 나 판사 아내예요. 판사 아내. 내가 어디 마음 잡고 형님이 지금 나 밀치고 한 거 죄명 다 찾아서 신고해볼까요? 구속당하게 해주냐고요? 동서는 급기야 저에게 완전히 선 넘는 말을 해버렸고 그 말 한마디에 우리 모두는 얼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 얼음이 완전히 깨져버렸고 그 얼음장 같은 분위기를 깨버린 당사자로 인해 우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얼음장을 깬 당사자는 다름 아닌 저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충격받은 상황에서 정신을 확 차리더니 바로 시동생에게로 가더니 시동생의 귀싸대기를 때려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발악하며 화를 냈던 것처럼 남편 역시 소리를 지르며
시동생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죠. 야, 넌 네 마누라 교육 똑바로 안 시켜? 고작 장가 간다는 게 저런 여자한테 장가 들어서 지금 내 집안을 풍비박산 만드는 거야? 어?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 한 번만 더 네 마누라 교육 똑바로 못 시키면 내가 그땐 안 참는다고 했어, 안 했어? 네가 감히 네 형수란 사람한테 저런 모욕적인 짓거리를 당하게 해? 어? 저희는 정말로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그동안에 동서가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앞에서는 묵묵히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동서의 행동이 너무 지나치니까 그제서야 지난번에 겨우 한 번 시동생에게 마누라 교육 잘 시키라고 얘기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또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남편은 너무 화가 나는데 차마 동서를 때릴 수는 없으니 자기 동생 귀싸대기를 날려버린 거였어요. 근데 착한 시동생은 그걸 맞고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와 남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를 하기 시작했어요. 형, 미안해. 내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도 또 저럴 줄 몰랐네. 미안해 정말. 차라리 날 더 때려 형. 날 때려서 형 화가 풀리면 더 때려도 돼. 얼마든지 때려. 내가 얼마든지 맞을게. 형수님, 저 한 대 때리세요. 제가 대신 다 맞겠습니다. 시동생은 보기가 안쓰러울 정도로 저희한테 미안해했습니다. 그런데도 동서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옆에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어머, 왜 때려요? 내 남편을 왜 때리냐고요? 여보, 빨리 신고해. 뭘 더 때리라는 거야? 빨리 신고해야지. 당장 깜빵에 넣어버리자. 빨리. 동서의 호들갑을 보면서 시동생은 기가 차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야, 네가 인간이야? 어? 다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왜 이렇게 속이 없어? 왜 이렇게 우리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냐고. 난 도저히 못 살겠다. 너랑 결혼 생활 한 3년 동안 정말 이제 하루하루가 다 지옥 같아. 나 이젠 도저히 너랑 못 살아. 이혼해. 갈라서자 우리. 급기야 시동생은 동서를 보며 이혼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제서야 동서가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는지 당황을 하더라고요. 뭐? 이혼? 아니 여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우리가 이혼을 해. 왜 이혼을 하자는 거야? 됐고, 가서 얘기해. 형수님, 죄송합니다. 저희 먼저 가보겠습니다. 더 이상 있으면 제가 더 못 볼 걸 보일 것 같네요. 오늘 형수님 생일 잘 챙겨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걸 보이게 되어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가 다시 따로 연락드릴게요. 형 미안해. 나 먼저 가볼게. 형수님 좀 잘 달래줘. 정말 미안해 형. 시동생은 엄청나게 지친 표정으로 동서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을 결심한 것 같더라고요. 말 그대로 그동안 참았던 것이 다 폭발을 해버린 상황이었죠. 그렇게 끌려나간 동서는 얼마 못 가 완전히 태세가 전환되어서 찍소리도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한 달간 연락이 없던 동서와 시동생은 그동안 말 그대로 정말 다이나믹한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특히나 시동생이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폭발하면서 제대로 동서에게 참교육을 시켜주었죠. 지금부터 들려드린 이야기는 저와 남편이 시동생에게 다 들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는 거니 흥미롭게 들어봐 주시길 바랄게요. 시동생은 그날 저희 집에서 나가자마자 바로 동선의 친정으로 찾아 들어간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자마자 시동생은 장인어른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장인어른, 저 도저히 장인어른 따님하고 더는 같이 못 살겠습니다.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자기보다 윗사람인 어른한테 말을 함부로 하고 집안에 저희 형이나 저희 형수한테 삿대질하고 모함하고 뒷담화 까고 그럴 수가 있죠? 저희 부모님한테도 그동안 얼마나 철없이 굴었는 줄 아세요? 제가 지금 3년 동안 지켜봤는데 이 사람 절대로 바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런 여자하고 저는 결혼 생활 못합니다.
장인어른이 저한테 지금까지 잘해주셨지만 제가 장인어른과 사는 것도 아니고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그것만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전 장인어른께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수성가하시면서 그 고생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이 사업을 다 일궈내신 거잖아요. 그런 점에선 정말 존경받아 마땅하시지만 정말 외람된 말이지만 자식 교육은 못하셨어요. 이건 정말 너무하셨어요. 그러니 저희 이혼하겠습니다. 말리지 말아주세요. 시동생은 정말 진지하게 사돈어른에게 말을 한 듯 했어요. 근데 그 시동생 장인어른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가 자린고비 해가면서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다가 겨우 성공한 케이스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처음부터 사업가 집안에서 좋은 환경 받아 먹으면서 살아온 세월이 아니다 보니 옳고 그름이 엄청 정확한 분이셨죠. 그런 사람 앞에서 자기 사이가 본인 딸과 더는 같이 못 살겠다고 하니 얼마나 깜짝 놀라셨겠습니까? 게다가 상견례장에서도 본인이 직접 말을 해줘서 알았지만 시동생네 처부모님은 저희 시동생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어요. 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도 그렇지만 사람 자체가 굉장히 예의 바르고 묵직한 게 성품이 좋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마음에 더 들어하셨죠. 그런 사위가 이혼 선언을 했으니 그쪽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돈 어른이 이렇게 말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자네, 그게 무슨 말인가? 이혼이라니? 그것만은 절대 하지 말아주게. 다 내 잘못이네. 내가 어렸을 때 사업만 한다고 해서 집안에 돈만 갖다 주고 오냐오냐 키워서 그래서 그러네. 내가 미안하네. 다 내 잘못이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자네가 이혼만 말아준다면 내가 자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네. 간절하게 말을 하는 사돈 어른을 보면서 시동생은 아주 발칙한 조건을 내밀었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 그럼 정말로 제가 하는 대로 다 하시겠습니까? 아, 물론이지. 내가 정말 뭐든 다 하겠네. 말만 해보게나. 정 그러시다면 제가 이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뿐만 아니라 이 사람 하는 거 보고 이 결혼을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멈출지 생각해 볼게요. 알겠네. 말만 해보게나. 자, 그럼 제가 거는 조건은 2가지입니다. 그래. 그게 뭔가. 첫 번째는 모든 금융적인 지원, 모든 돈, 모든 카드, 장인어른이 카드 주신 거, 그리고 매달 생활비 주신 거, 또 돈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매번 돈 보내주신 거, 그거 일절 다 끊어주세요. 모든 경제적인 부분들 다 끊어버리십시오. 뭐? 아니, 얜 지금까지 일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애가 아닌데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싫으십니까? 싫으면 그냥 가겠습니다. 아니야. 아닐세. 어디 더 말해보게. 2번째는 한 달 동안 이 사람이랑 연락 끊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사람 만들어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뭐? 연락을 끊으라고? 아니, 그래도 어떻게 연락까지 끊는가? 못 끊으시겠습니까? 딱 보니까 장인어른께서 이렇게 아내를 오냐 품의 자식으로만 키우셨었네요. 그럼 저는 더는 같이 못 사니까 장인어른이 데리고 사십시오.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닐세 박서방. 왜 이렇게 자네 성격이 급한가? 판사나 되는 양반이 그렇게 성격이 급해서 쓰나? 알았네, 알았어. 내가 다 할게. 근데 그것만 지켜주면 이혼은 안 한다는 거지? 네, 그렇게만 해주세요. 알았네, 알았어. 내 당장 카드 끊고 돈 일체를 지원 안 하면 되는 것이지? 맞습니다. 알았네, 알았어. 자, 보게. 핸드폰에서 우리 딸 연락처 차단하겠네. 내가 지금 당장 자네가 보는 앞에서 차단함세. 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무례를 저질러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따님 제가 사람 만들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동생은
그날 그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동서를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시동생은 동서를 데리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데리고 갔다고 했어요. 그곳은 바로 병원이었습니다. 시동생이 아는 지인 중에 성형외과 원장이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거기 병원 청소를 시켜버린 거였죠. 한 달 동안 청소를 시키고 그 대신에 월급은 최저시급으로 달라고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때 그 친구도 부담스러운 부탁이다 보니 야, 아무리 그래도 재수 씨한테 왜 그런 걸 시키라고 그래. 나 그거 못 시켜. 어떻게 시키냐? 친구야, 부탁이다. 내 부탁이야. 날 정말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제발 내 부탁 좀 들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렵게 동서가 그 병원으로 들어가 청소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시동생은 동서에게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당신 나하고 이혼하고 싶지 않지? 그럼 내가 당신한테 제안 하나를 할게. 그거 그대로 지켜. 당신 지금까지 어머님 아버님 밑에서 귀하게 자라가지고 한 번도 서민들이 일하는 모습 본 적 없지? 어떻게 돈 버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돈이 우습지. 돈 10,0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당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잖아. 그래서 우리 집안 무시하고 형수님을 네가 무시하는 거잖아. 아니 뭐 부모 잘 만나서 받는 건데 그게 무슨 잘못이야? 그래, 난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게 돈 쓰는 여잔 싫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거면 지금 당장 이혼 도장 찍어. 근데 만약에 당신이 돈의 값어치를 알고 나랑 이혼하기 싫으면 내가 내는 제안에 따라와. 그럼 나도 당신 하는 거 봐서 결혼을 더 이어서 할지 말지 생각해 볼 테니까. 뭔데 말해봐. 나 이혼하기 싫단 말이야. 당신 내 친구 규민이 알지? 걔 성형외과 하고 있잖아. 거기서 당신 잡일해. 그리고 거기서 청소도 하고. 하라는 일 아무 소리 말고 다 하라고. 알아들었어? 뭐? 내가 그딴 걸 어떻게 해? 나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 그럼 너 못하겠다는 거지? 그럼 나가. 아니, 당신이 못 나가겠으면 내가 나갈게. 시동생은 자신이 제안한 말에 동서가 따르지 않겠다고 하니 그 자리에서 바로 집을 나와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딱 이틀 뒤에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었다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그때는 알고 보니 이미 그 시동생이 말한 것처럼 동선의 시아버지가 카드를 다 끊어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도 다 끊어버리면서 연락도 일체 안 받았기에 동서 입장에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자기 친정에 찾아갔을 때도 친정 엄마가 그랬나 보더라고요. 너, 네가 무조건 잘못한 거니까 우리한테 연락하지 말고 네 남편한테 가서 싹싹 빌어. 니네 남편이 어떤 짓을 하든 다 따라가. 네 남편 제안들 다 따르라고. 나랑 네 아빤 이제 네 편이 아니라 우리 사위 편이야. 만약에 우리 판사 사이랑 이혼하기만 해봐. 넌 내가 가만히 안 놔두고 다리 분질러 버릴 줄 알아. 나가. 이렇게 쫓겨난 동서는 그대로 시동생에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던 거였죠. 여보, 나 집에서도 버림받고 뭐 카드도 다 끊기고 지금 이런 상황이야. 나 어떡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알았어, 할게. 규민 씨 병원에서 일하면 되잖아. 당신 말대로 딱 한 달만 일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돼. 내가 규민이한텐 연락해 놓을 테니까 내일부터 출근해. 아침 8시에 가서 청소하고 쓸고 닦고 다 해. 알았어? 알았어. 근데 나 청소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모르겠으면 유튜브를 찾아서 보든 물어가면서 하든 어떻게든 해. 그렇게 해서 동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가서 병원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동서가 청소하면서 당한 에피소드를 시동생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진짜로 배꼽 빠질 뻔했네요. 첫날부터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글쎄 화장실 변기가 완전 더러웠던 모양이더라고요. 왜인가 했더니 변기에 똥이 안 내려가고 있던 거였습니다.
근데 그 깍쟁이가 그걸 보자마자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변기를 열자마자 보이는 변 때문에 막 울면서 시동생에게 전화를 했었나 보더라고요. 여보, 여기 변기가 너무 더러워. 나 진짜 일 못하겠어, 여보. 너무 더러워. 뭐? 청소하면서 별걸 다 볼 거라는 거 예상도 못했어? 잔말 말고 얼른 청소해. 막힌 거면 다 뚫으란 말이야. 그날 동서는 그 막힌 변기를 뚫면서 얼마나 꺽꺽대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결국엔 동서가 화장실에서 내내 울면서 변기를 뚫고 있으니까 거기 병원 환자들이 시끄럽다고 민원까지 넣어 호되게 혼났나 보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또 한 번은 고객이 그 성형외과 바닥에 커피를 쏟아버렸는데 그걸 제대로 안 닦아서 미끄러져서 넘어진 일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때도 그 손님한테 얼마나 혼이 났는지 엄청 쌍욕을 먹고는 울면서 또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형외과니까 얼마나 얼굴에 붕대 칭칭 감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동서는 그런 걸 거의 본 적이 없던 사람이다 보니 성형외과에서 있던 초반에 붕대 감은 사람만 보면 깜짝 놀라 기겁을 해서 손님들이 수치심을 느껴 민원을 건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참 팔자에도 없던 일 때문에 고생 많이 했구나 싶더라고요. 얼마나 일이 힘들었는지 동서는 울면서 시동생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여보, 나 진짜 이렇게 돈 버는 게 힘든 건지 몰랐어.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도 한 달에 150만 원밖에 안 준다는 게 말이 돼? 나 이 200만 원도 안 되는데 이렇게 힘들게 버는 건 줄 몰랐어. 나 이제 돈 진짜 아껴 쓸게. 나 진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게 돈 번지도 몰랐고 나도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버는 건지 몰랐어. 내 인생이 이렇게 헛살았나 싶어. 당신도 알다시피 나 한 번도 일 안 해봤잖아. 나 이제 진짜 반성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아주버님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니까 눈물이 다 나. 내가 정말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온 거야. 거봐, 돈 버는 거 쉽지 않지? 힘들지? 이렇게 밑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지, 그러면서도 또 얼마나 열심히 사는 건지 모르지? 당신은 다들 살면서 당연히 겪었던 걸 이제서야 겪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돈 소중한 줄 알고 그 돈 당연하게 대주신 부모님에 대한 은혜 까먹지 말고 살아. 장인어른도 그 밑바닥부터 지내면서 지금까지 오신 거니까. 이렇게 동서는 그 한 달 만에 개과천선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달 이후에 우리 집에 찾아온 거 있죠? 왜냐하면 시동생이 본인한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저랑 저희 남편한테 직접 가서 사과를 하라고 했거든요. 시동생은 엉엉 울면서 자신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반성하는 동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부턴 내 앞에서 울면서 후회하고 반성할 게 아니라 형수님이랑 형님,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직접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이랑 더 같이 살지 말지 결정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동서가 제 앞에 찾아오게 된 거였어요. 놀랍게도 동서는 저한테 오자마자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그렇게 이 집 냄새 난다고 오기도 싫다고 했었으면서 뭐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떻게 왔을까? 고작 2억짜리 빌라에 어떻게 또 올 생각을 했냐고. 죄송해요, 형님. 제가 말실수를 너무 크게 했네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동서, 진짜 반성하고 있는 거 맞아? 난 솔직히 말해서 못 믿겠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 달 만에 바뀌어서 와? 우리 서방님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 전에 착한 척, 참한 척 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서방님이랑 이혼하기 싫어서 또 척하는 거 아니야? 난 못 믿겠는데? 아니에요, 형님. 저 정말로 많이 깨달았어요. 저 정말로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아, 그래?
그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찾아온 거야? 동서, 있잖아. 동서한텐 2억이 우스울지 몰라도 2억은 나한테 굉장히 큰 돈이야. 근데 고작 2억짜리 집에 어떻게 사냐면서 날 무시했지? 거지 같다고 했지? 죄송해요, 형님. 제가 정말로 생각이 짧았어요. 사실 이 집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제가 형님이 하도 저한테 핀잔만 주시고 뭐라고 하시니까 솔직히 제가 좀 형님이 미워서 더 말을 못되게 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제가 그전부터 형님한테 잘못한 게 많아서 형님이 혼낸 것뿐이었는데 제가 너무 못났었어요. 죄송해요, 형님. 동서는 정말로 반성을 했던 건지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저에게 죄송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정신을 차린 건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저한테만 그랬다면 저는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동서는 시댁의 시부모님에게도 사죄를 하더라고요. 그날은 동서가 저희 부부더러 또 같이 가달라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본인이 너무 잘못한 게 커서 우리 부부까지 다 같이 시댁에 내려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본인이 직접 만든 음식을 꼭 대접하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따라 내려가줬죠. 근데 거기에서 동서는 정말로 반성을 많이 했는지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시부모님께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제가 너무 철이 없었죠. 제가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무슨 짓을 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저요, 한 달 동안 병원에서 화장실 청소하고 병원 구석구석 쓸고 닦으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 한 달이 진짜 10년처럼 느껴졌어요. 남이 처리 못한 남의 대변까지 치우면서 진짜 많이 비참했고요. 근데 그렇게 일을 했는데도 한 달에 150만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돈 저한테 정말 귀하고 소중한 돈이에요. 근데 이 소중한 돈 어머님 아버님께 드리고 싶어요. 이거 그냥 돈 아니에요. 제 피와 땀과 인내로 벌어진 돈이에요. 이거 어머님 아버님께 전부 다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힘들게 돈 벌었다는 거 저 잊지 않고 날마다 되새기면서 살게요. 아유, 그래 아가. 큰 거 깨달았다. 정말로 큰 거 깨달았어. 그렇게 살면서 하나둘씩 깨달으면 된다. 그렇게 철 들어가는 거야. 앞으로 너른 공경하고 또 네 형님이나 니네 아주버니 공경하면서 살아. 그래야 너도 똑같은 대접 받으면서 사는 거다. 알았니? 네, 어머님. 잘 알겠습니다. 저 정말 잊지 않고 누구든지 다 공경하면서 잘 살게요. 어머님은 엉엉 우는 동서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그렇게 동서는 한참이나 시어머니 품 안에서 울다가 겨우 진정하고는 본인이 직접 음식까지 차리며 그날 저녁을 대접했답니다. 근데 그날 동서가 만든 저녁은 완전히 맛없어도 그렇게 맛없는 음식은 처음이었어요. 게다가 처음 해본 게 다 티가 나 유튜브 영상을 보고 또 보고 하느라 저녁만 무려 3시간을 기다렸다니까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중간에 제가 투입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그날은 저녁이 아니라 야식을 먹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노력하는 모습이 가상하고 예뻐 보였습니다. 그 뒤로 동서는 정말로 많이 바뀌어 지금은 개념 없는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물론 은연중에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저나 저희 시어머니가 잘못된 걸 알려줄 때마다 열심히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리고 그날 그 맛없는 음식을 동서가 처음 제대로 차려준 음식이라며 열심히 먹는 시동생 모습을 보고 난 이후부터는 동서는 결혼 생활 3년 내내 배달 음식 해먹고 외식만 하면서 살았던 게 시동생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이제는 밖에서 고생하는 남편 위에 저녁이라도 잘 챙겨주고 싶다면서 요리까지 배우고 있답니다. 그게 1년 동안 쭉 이어져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1년밖에 안 되어서 동서가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너무나 잘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사람 한 명이 바뀐다는 거 그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힘든 일을 우리 시동생이 해냈습니다. 그게 얼마나 또 기특하고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 시동생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저는 앞으로 또 동서가 개념 없는 모습을 보이면 형님으로서 이 집안의 큰며느리로서 따끔하게 혼을 낼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제 사연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우리 동서를 보면서 들었던 단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살자는 거였어요. 동서는 항상 사람들을 자기 발 아래 두고 보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못 알아보고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을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미련하고 개념 없는 짓인지를 동서는 이혼까지 할 뻔하면서 깨닫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때라도 깨달아서 얼마나 다행인가요? 지금 이렇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런 동서를 보면서 저도 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도 저보다 아랫사람이지만 동서의 그 밝은 모습과 순수하고 해맑은 모습은 참 예쁘다고 생각하며 그런 모습들은 나도 배워야지 하며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여라도 지금 주변에 나보다 남을 더 낮은 사람으로 여기고 계시다면 그 생각에서 빨리 돌이키셔서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며 사시는 더 멋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